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부자를 골탕 먹인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꽤 많은 아이가 살았답니다. 아이는 가난하고 어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곤 하였지요. 이 마을에 재물을 많이 가진 심술쟁이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는 재물을 더 늘리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지요. 바쁜 농사철에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삭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남의 집 소를 끌어다가 자기 집의 밭을 갈기도 하였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밭일을 시켰어요. 서둘러라. 아침 일찍 시작한 일이 어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게냐. 부자는 뒷짐을 지고 농부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런 게으른 것 같은 이라고. 부자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때 꽤 많은 아이가 지게를 지고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놈아, 네가 거짓말을 곧잘 하여 어른들을 골탕 먹인다는 그 녀석이냐?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디 한번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여보아라. 내가 속으면 너에게 상을 주마. 부자는 입을 셀룩거리며 아이를 비웃었어요. 부자는 남을 속이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자신도 있었답니다. 아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걱정인걸요. 아이는 펄쩍 뛰며 부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놈 참. 부자는 시치미를 떼는 아이를 보고는 크게 웃고 말았답니다. 아이는 부잣집 앞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고갯길로 으리으리한 가마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가마 안에는 부자의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덥다. 날씨가 왜 이리 덥단 말이냐. 부인은 가마 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투덜투덜 거렸답니다. 이 더위에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는 순간 부자의 부인이 얄미웠어요.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아이는 지게를 풀숲에 숨겨두고 헐레벌떡 가마 앞으로 달려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영감 마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급체를 하시어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에 부인은 놀라 부채를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얘들아, 어서 가자, 어서 가.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여 소리쳤지요. 가마는 가파른 내르막길이라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 게냐? 부인은 마음이 급하여 재촉하였지요.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던 부인은 급하게 가마를 세웠어요. 안 되겠구나. 걸어가야겠다. 부인은 치맛자락을 붙들고 뒤뚱뒤뚱 걷더니 이내 허둥지둥 뛰어갔답니다. 부인을 지켜보고 서 있던 아이는 앞질러 뛰어갔지요. 지름길로 달린 아이는 부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였어요. 집에서는 부자가 밭을 매러 온 농부들을 야단치고 있었지요.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아이는 숨을 헐떡거리며 부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영감마님, 마님께서 호랑이한테 물려갑니다. 고갯길에서 말이에요. 아이는 말까지 더듬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부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빨리 가보세요. 마님이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니까요. 호랑이가 고갯길에서 가마꾼들을 물어버리고는 마님을 덥석 물고 달아났다고요. 부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갔어요. 그 바람에 야단을 맞던 농부들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부자는 마침 집으로 달려오던 부인과 산기슭에서 마주쳤어요. 아니, 영감이 어찌 여기까지 왔소? 그러는 당신은 범한테 물려갔다더니.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범이라니요? 난 족제비도 못 받는걸요? 그러는 당신은 아침을 먹고 급체를 해서 죽게 되었다더니.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픈 데가 없는지 남편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어요. 급체라니? 무슨 말이오? 내가 지금껏 뭘 먹고 체하는 것을 봤소이까? 부자는 부인을 향해 큰 소리를 쳤답니다. 뭐라고요? 이 더운 날 당신이 죽게 되었다기에 애간장을 태우며 뛰어온 사람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부인도 남편에게 질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두 사람은 산기슭 한가운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한테 삿대질이야? 부자는 화가 나서 부인의 뺨을 내리쳤어요. 아이고, 사람 죽네. 부인은 지칠 대로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싸움을 그만두고 숨을 고르며 서 있었지요. 곰곰이 생각한 부자는 그제야 아이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부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가슴을 쳤어요. 조그만 아이한테 속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오다니. 세상에 영감한테 매를 담았고. 부인은 억울하여 가슴을 치며 울먹였어요. 이놈을 당장 잡기만 해봐라. 부자는 이를 갈며 아이를 찾아다녔지요. 아이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이가 직접 부자를 찾아왔지요. 영감 마님 계십니까? 부자는 아이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나와 아이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놈, 어른을 그렇게 놀리고 도망을 가. 네가 곤장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왜 화를 내십니까? 거짓말이야 영감 마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제 거짓말에 속으시면 상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부자의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며 당당하게 말하였어요. 저에게 주신다던 상이나 어서 주십시오. 어른이 아이한테 한 약속을 어기시진 않으시겠지요.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에게 망신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세 가지 소리를 얻은 명창 권삼득. 권삼득은 19세기 전기 8명창 가운데 한 사람이랍니다. 그는 최고 소리꾼으로 꼽히는데 본명이 권사인이지요. 권삼득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렇게 세 가지 소리를 얻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랍니다. 권삼득은 영조 48년인 1772년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에서 안동권 시인 아버지 권래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안동권 씨는 학자를 많이 배출한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지요.
권 삼등네 집은 비록 끼니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양반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반 가문의 체면을 잃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권 삼득은 어려서부터 큰 근심이 되었답니다. 공부는 마음에 두지 않고 판소리에 깊이 빠져 있었어였지요. 권 삼득은 누구한테 판소리를 따로 배운 적이 없었답니다. 그저 무작정 판소리가 좋았어요. 마을에 소리꾼이 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듣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았다가 혼자 소리를 뽑았답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제법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어린 그를 불러 소리를 청해 들었답니다. 권 삼득은 워낙 판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신나게 소리를 뽑았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권 삼득이 소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였어요. 네 이놈, 하라는 공부는 내팽개친 채 천한 광대들이나 하는 소리를 뽑으러 다녀. 그게 양반 가문의 자식이 할 짓이냐? 어서 총알이를 걷어라. 아버지는 준비해 놓은 회초리 서너 개가 다 부러지도록 권 삼득의 종아리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답니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어요. 아버지는 회초리가 다 부러지자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똑똑히 들어라. 판소리는 광대나 기생처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네 놈이 또 양반의 채통을 읽고 소리를 뽑는다면 멍석마리를 하여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소리를 뽑지 않겠습니다. 너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겠다.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주마. 두 번 다시 판소리를 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권 삼득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판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날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권 삼득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리꾼의 멋진 모습이고 들리는 것은 소리꾼의 폭포수 같은 소리였지요. 결국 권 삼득은 한 달도 못 되어 책을 덮고 다시 소리를 뽑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소리를 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소리를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권 삼득의 아버지는 친척 어른들에게 불려갔답니다. 자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소리에 미쳐 돌아다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게 하다니. 에헴, 그 녀석이 이제는 중인 집안의 잔치에도 불려가서 소리를 뽑는다더군. 지체 높은 양반 집안의 자식이 할 짓인가?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소리를 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치솟았어요. 이 녀석이 끝내 아비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당장 아들을 붙잡아 마당에 꿇어앉혔어요. 그 주위에는 일가 친척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권 삼득이 가문에 먹칠을 했으니 멍석마리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존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가문을 욕되게 하는 녀석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어서 저 녀석을 멍석에 둘둘 말아 몽둥이로 매우 쳐라. 그 다음에 강물에 던져버려라. 일가 친척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권 삼득을 멍석에 둘둘 말았답니다. 그리고 권 삼득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치켜들었지요. 바로 그때 권 삼득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소리나 한 곡 뽑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죽는 마당에도 소리를 뽑겠다니 소리에 미치지 않았다면 할 말이 아니었지요. 불쌍한 녀석, 그렇게도 소리가 좋으냐?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권 삼득은 그 자리에 앉아 소리를 뽑았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아버지조차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소리를 해야 할 운명인가 보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안동 권씨 집안 사람도 아니니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권삼득은 마침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마음껏 소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뒤 권삼득은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공부하였어요. 폭포 앞에서 100일 동안 소리를 뽑다가 목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였지요. 권삼득은 그런 피나는 연습 끝에 마침내 명창이 되었답니다. 남도 지방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전라북도에는 장이지라는 명창이 있었지요. 하루는 전라감사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서 장이지와 소리 대결을 벌였답니다. 이때 장이지는 소리를 뽑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너무 소리를 높였다가 목이 터진 것이지요. 그리하여 소리 대결은 권삼득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권삼득은 말년에 쟁쟁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1841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의 무덤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뒷산에 있는데 무덤에는 지름 60cm, 깊이 1m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멍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크기인데 사람들은 이 구멍을 소리받는 구멍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라 다스리는 법을 올린 신하. 고려의 6번째 왕이 된 성종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오프 미상의 관리들은 잘 들으시오. 나라를 이끌어야 할 자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글로 적어 내게 올리시오. 신하들은 삼삼오오 모여 왕의 숙제를 어찌해야 할지 논의하였어요. 그러나 최승로만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최승로는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신라의 육두품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신라가 망하고 아버지를 따라 개경으로 왔지요. 최승로는 12살의 나이에 태조 왕건 앞에서 어려운 책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영특하였어요. 왕건은 최승로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삼국이 통일되고 한동안은 고려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피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답니다. 최승로는 그럴수록 학문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더욱 단단히 세웠어요.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5분의 임금을 곁에서 모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였지. 하지만 학자로서 배우고 익힌 것을 펼칠 수 없었으니 학문하는 자의 태도로는 옳지가 않다. 최승로는 붓을 들고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어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야 하는데 고려는 강물의 깊이도 모른 채 건너려고 하니 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폐하께서 기회를 주시니 내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담아내겠어. 북방의 오랑캐에 대비해 군사를 길러야 한다. 왕은 아랫사람을 예의를 다해 대해야 한다.
관리의 의복은 백성의 것과 달라야 한다. 국가의 불교 행사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니 삼가야 한다. 중국의 것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불교가 아니라 유교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최승로는 28개의 건의사항이 담긴 글을 왕에게 제출하였어요. 다른 신하들도 건의서를 냈지만 그 중에서도 최승로의 글은 단연 눈에 띄었지요. 날카롭게 왕을 비판하면서도 고려가 바르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쓰여 있었어요. 성종은 최승로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겼답니다. 단연 이 글이 가장 뛰어납니다. 제안하신 대로 고려의 제도를 다시 살피려 하니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몸이 이미 노쇠해 폐하의 높으신 뜻을 다 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로는 약속한 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종을 모셨어요. 최승로가 눈을 감았을 때 성종은 누구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답니다. 홍길동 합천 해인사 털어먹듯. 이 속담은 허균이 쓴 홍길동전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홍정승에게는 홍길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홍길동은 아주 씩씩하고 재주가 많았어요. 그러나 홍길동은 제대로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였지요. 홍길동이 첩액에서 태어난 서자였기 때문이랍니다. 이때는 신분차별이 심해서 본부인의 자식이 아니면 벼슬자리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서자를 멸시하고 천대하였지요. 홍길동은 총명해서 그를 금방 깨우쳤지만 과거를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몹시 실망했답니다. 글을 배워 과거를 못 보면 무슨 소용인가? 내 무술을 배우리라. 홍길동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무술과 도술을 배웠답니다. 무술과 도술이 뛰어난 홍길동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홍길동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 활빈당을 만들었지요. 활빈당은 부자나 못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무리였어요. 홍길동은 활빈당의 두목이 되었지요. 경상도에 가면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답니다. 이 절은 큰 난리에도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아 옛 보물과 값진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지요. 얘들아, 경상도로 가자. 홍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경상도로 갔답니다. 어디에서 재물을 구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까? 경상도에 도착한 홍길동이 부하들을 둘러보며 말하였어요. 안동 최부자가 좋을 듯합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말하였지요. 아니다. 최부자도 좋지만 그걸로는 모자라지. 해인사로 가자꾸나. 홍길동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인사로요? 부하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경상도에서 재물 많기로는 해인사가 으뜸이다. 자, 가보자꾸나. 해인사 어귀에 다다른 홍길동은 부하들을 숲에 숨겨두고 해인사로 올라갔답니다. 양반집 아들 차림으로 변장한 홍길동 뒤에는 평민 복장을 한 부하가 쌀 가마를 쥐고 따랐지요. 홍길동은 절 구경을 하는 듯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한 스님을 불렀어요. 절이 조용하고 넓습니다. 스님은 홍길동 일행을 자세히 살피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부잣집 아들 같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네,
공부를 하시게요? 스님이 말했지요. 내가 조용한 글방을 찾는 줄 어찌 알았소? 하하하. 홍길동이 점잖게 말했답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내가 시주를 좀 하고 싶소. 쌀 200가마쯤 준비했는데. 200가마요? 스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주지 스님께 안내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지 스님께는 스님이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글방에 들어가는 날 지금 갖고 온 이 쌀로 잔치나 열어주십시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내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스님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어요. 이틀 뒤에 오겠습니다. 홍길동은 계속 굽실거리는 스님 앞에 쌀 지게를 내려놓고 돌아갔지요. 홍길동은 정확히 이틀 뒤에 해인사를 찾아갔답니다. 스님은 절 뒷산 넓은 소나무 숲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홍길동 일행을 맞이했어요. 스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진수성찬입니다. 홍길동이 감탄을 했어요. 아닙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뵐 낯이 없습니다. 자, 드십시다. 주지 스님이 말하자 모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홍길동도 점잔을 빼며 음식을 먹었지요. 그러다가 미리 준비해간 왕모래를 우지끈 씹었답니다. 아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있나? 음식에 모래를 넣다니. 홍길동이 호통을 치자 스님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네, 정성 들여 음식을 장만하라 하였는데 어찌된 일이냐? 주지 스님도 당황했어요. 이때는 스님이 양반보다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양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답니다. 내 니놈들을 그냥 안 둘 것이다.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여봐라, 이놈들을 묶어라. 홍길동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자 숲속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뛰어나와 순식간에 스님들을 모두 묶었답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이다. 해인사에 재물이 많다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왔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중들은 나날이 돼지처럼 살이 쪄서야 어디 되겠는가. 그제야 주지 스님은 속았다고 이를 바드득 갈았답니다. 홍길동과 부하들은 해인사 창고를 열어 쌀과 옷감을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갔지요. 이때부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빼앗아 갈 때나 상 위에 있는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으면 홍길동 합천 해인사 털어먹듯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그것이 사람들 입으로 전해지면서 속담이 되었지요. 홍성 모쟁이 샘.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10명을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낸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10명 중 맨 끝에 있던 복한의 공적서에 도장이 찍히는 기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장이 찍힌 복한의 이름을 물 속에 넣으니 그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복한은 조선의 효자일 뿐 아니라 세계 만방의 효자라고 칭찬하는 글을 조선에 보내었지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1458년 그의 고향인 여수동 입구에 정렬을 세우고 그의 효심을 후손들에게 오래오래 기리도록 하였답니다. 복한의 하루 생활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또한 부모의 웃음에서 자신도 기쁨을 누렸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웃음꽃이 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정성 들여 봉양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이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약이 되는 산삼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답니다. 집을 나선 그는 길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딱한 처지를 스님에게 말하게 되었지요.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답니다. 산삼이 좋기는 하지만 이 근처에서는 산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요. 또한 산삼보다 좋은 약이란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이 영약일 것이니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병에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네. 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말에 앞이 캄캄하였지요. 그러나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는 스님 앞으로 다가섰어요. 스님, 어찌하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스님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는 산신의 신약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산신의 신약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였어요. 스님은 그의 행동에 감동하였는지 드디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여울 뒷산에 샘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정성껏 빌어보게. 조금이라도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게. 그 말을 마치자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곧 발길을 돌렸지요. 여울 뒷산의 숲으로 덮여 있는 샘물은 깨끗하고 맑았답니다. 그는 날이 저물기가 무섭게 샘으로 올라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으로 산신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지요. 맑디 맑은 샘물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한 침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속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소리가 들렸어요. 밤이슬이 촉촉이 내리면서 풀잎이 흠뻑 젖을 무렵 그는 슬그머니 눈을 뜨고 샘물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샘은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는 정성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잡념이 생긴 까닭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에 열중하였지요. 어느덧 산 봉우리에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는 산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번뜩 정신을 차렸답니다.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소리는 이 노인의 소리였던 것이었어요. 복하는 존경의 뜻으로 제배를 올리고 노인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지요. 너의 효심이 참으로 기특하다. 어찌 너의 드높은 효심을 모르는 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병화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오직 샘물 속에서 뛰어노는 고기일 뿐이니라. 어서 그 고기를 잡아 아버지에게 고아드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곧 아버지의 병환이 낫게 될 것이다. 효자는 이 말을 듣고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샘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이름 모를 물고기 한 마리가 이리저리 노니는 것이 보였지요. 얼른 두 손을 샘 속에 넣자 날렵한 물고기는 쉽게 손에 잡혔답니다.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는 하얀 비늘이 찬연히 빛났어요. 그는 물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 약을 선뜻 받아 마셨답니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몰라보게 빨리 회복되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샘이 충남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의 여우울에 있다 하여 이 샘을 모쟁이샘, 여우울샘이라고 부른답니다. 수달의 금강산 구경. 수달은 나서 자란 곳이 바닷가이며 바닷가를 떠나서 그 어디에도 가본 일이 없었답니다.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에 푸른 물결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물고기며 조개, 새우, 물새를 잡아먹고 사는 바닷가의 나날이 제일 즐겁다고 생각하던 수달은 금강산이 천하의 절경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수달은 금강산 구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가리라고 마음먹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요. 그렇게 벼르면서 몇 해가 잘 지나갔답니다. 어느 해 선들바람이 불어오고 푸르청청 맑게 개인 가을날 마침내 금강산 구경을 떠났어요. 그는 먼저 해금강부터 돌아보고 나서 남강의 북쪽 지류를 따라 외금강골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골짜기가 깊어짐에 따라 기기묘묘하게 생긴 바윗돌로 이루어진 산세는 그 경치가 더욱 기묘한데 곳곳에 폭포를 이루며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구슬이 부서져 흐르는가 싶게 맑고 아름다웠지요. 구룡년에 이른 수달은 아득한 반공중에서 내리찢는 구룡폭포의 웅장한 모습에 취해버렸어요. 물은 그저 바다에만 있고 그 성난 울부짖음 소리와 아름다움도 오직 바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룡폭포에서 울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웅심 깊고 굉장하게 느껴졌답니다. 또한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팔담의 빛이 같은 물빛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수달은 발길을 옮길 때마다 절경에 취하여 한동안씩 걸음을 멈추고 서 있곤 하였지요. 그리하여 차라리 바닷가를 버리고 이 금강산 속에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이 부쩍 솟기도 하였답니다. 그가 팔담을 지나 비로봉 오름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어흥 하는 귀에 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수달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누런 바탕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한 집채만한 짐승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달은 처음 보기는 하나 그것이 이야기에서 들은 산중의 왕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이거 큰일인데 금강산 구경을 왔다가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수달의 가슴을 쳤답니다. 그러나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돼 라는 말을 생각하고 마음만은 단단히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수달을 처음 보는 만큼 섣불리 대들지 못하고 은근히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여기서 수달은
그럴듯한 꾀로 호랑이를 물리쳐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위엄을 차리고 호령하였어요. 이놈, 네가 호랑이지? 그래, 어쨌단 말이냐? 호랑이는 조망만한 놈한테서 이놈 저놈 소리를 듣고는 약이 올랐으나 너무나 당돌한 수작에 그만 기가 질려 되물었지요. 마침 잘 만났구나. 나는 동해 용궁성에 사는 수달공이다. 수달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는 다음과 같이 내리 엮었답니다. 우리 용왕께서 용상에 깔 호랑이 가죽을 구하려고 애쓰던 차에 이번 금강산 신령님과 약조가 되어 그 가죽 한 벌을 받기로 하고 내가 찾으러 왔더니 신령님께서 벌써 아시고 너를 나한테로 보냈구나. 마침 잘 되었다. 아니 내 가죽을? 난 신령은커녕 그 그림자도 못 봤는데 보내긴 누가 보내? 호랑이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 괘씸한 놈 말버릇 보게. 거룩하신 신령님이 너 따위 눈에 보일 턱이 있느냐? 네가 이리로 내려올 마음이 생겼을 땐 벌써 신령님이 너를 시켜 내게로 보낸 것이다. 잔말 말고 어서 앞서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흘렀답니다. 이거 멋 모르고 내려왔더니 그게 정말 산신령이 시킨 탓인지도 모르겠군. 에란 모르겠다. 내 빼고 보자. 저놈은 다리가 꼭 오소리 다리 같은 게 나를 따라오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호랑이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주랭랑을 놓았답니다. 뒤에서 수달은 이놈 섞어라 하고 연방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그 소리에 호랑이는 더욱 기를 쓰고 달렸지요. 호랑이가 헐떡거리며 언덕 위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저쪽 바위 위에서 흰 토끼 한 마리가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다가 호랑이가 앞에 오자 겨우 웃음을 참고는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러 세웠어요. 얘야, 너와 얘기할 겨를이 없다. 호랑이는 숨이 하늘에 닿아 그냥 달려가려 하였답니다. 아니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고까지 수달놈한테 속아요. 아이고, 내가 다 분하네. 고놈의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데 그래요. 아니, 그 용궁의 사신을 함부로. 호랑이는 엉거주춤하였지요. 사신은 무슨 놈의 사신? 고놈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미물인데요. 그렇다고? 호랑이는 미덥지 않다는 듯 되물었어요. 자, 어서 다시 내려가서 점심 요기나 하세요. 아저씨는 몸집만 컸지 담이라곤 콩알만도 못하군요. 그래도 호랑이는 선뜻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고 주춤거렸지요. 아이고 참 아저씨도. 그럼 나랑 같이 갑시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토끼가 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의 꼬리와 자기 꼬리를 맞매어 놓았지요. 토끼가 급한 모퉁이에서 혼자 내빼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답니다. 한편 호랑이를 쫓아보낸 수달은 마음을 놓고 산 구경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토끼를 앞세우고 오는 호랑이를 보고 다시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저 토끼놈이 나의 개교를 넘겨짚고 호랑이를 죽여가지고 오는 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수달은 당황해하는 빛을 안 보이고 새로운 개교를 꾸며내었어요. 그는 토끼가 가까이 오자 이렇게 호령했어요. 오호라, 토끼로구나.
용왕님의 병에 내 놈의 간을 약으로 쓰려고 데리러 나온 자라님을 속이고 도망을 쳤다지. 나는 못 속인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토끼에게 부쩍 의심이 갔답니다. 이거 그런 죄가 있어서 혼자 못 오겠으니까 나를 속여서 데리고 온 것인가? 그러나 토끼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내 까진 놈의 약은 수에 넘어갈 줄 아느냐? 호랑이 아저씨, 얼른 저놈을 덮치세요. 토끼는 호랑이를 부추겼어요. 그러자 수달은 더욱 노해서 소리쳤지요. 이 간사한 토끼놈아, 이놈이 자라님을 속이고 도망을 친 죄를 호랑이 한 마리로 꿈때려 하느냐? 이놈, 이번엔 니놈도 도망을 못 친다. 냉큼 두 놈 다 앞장 서거라.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정말 토끼한테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화다닥 도망치기 시작하였지요. 그 바람에 꼬리를 만맨 토끼도 끌려갔어요. 호랑이는 급한 나머지 가시 덤부리고 나무 숲이고를 가리지 않고 막 달렸답니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마구 끌려가다가 어느 바위 틈에 끼는 바람에 꼬리 밑둥이 뭉턱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호랑이와 토끼를 쫓아버린 수달은 내금강 구경까지 잘 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고향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토끼 꼬리는 범의 꼬리에 맞물려 끊어져서 짧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재주 있는 신랑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배 세 피를 짜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지요. 처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처녀 아버지는 신랑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처녀는 자기처럼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주 있는 신랑감을 찾았지만 어디 그런 신랑감이 쉽게 찾아질까요? 그래서 처녀는 그만 노처녀가 되어버렸대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버지는 재주 있는 신랑감을 구한다고 사방에 방을 써붙였답니다. 하루는 방을 보고 한 총각이 찾아왔지요. 그 총각은 자기는 하루아침에 집을 한 채 짓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한번 집을 지어보라고 말했지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앞산 나무를 베어다가 톱으로 자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 기아집 한 채를 포도동 날아가게 뚝딱 잘도 지어놨어요. 아버지는 참 좋은 재주다 싶어 처녀한테 이 총각하고 결혼하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처녀가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은 참 잘 지었지만 문짝이 하나 거꾸로 맞추어져 있잖아요. 이런 재주로는 내 신랑감이 될 수 없어요. 얼마 뒤 또 한 총각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벼룩 세 자루를 잡아 코를 깨어 말뚝에 메어 놓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한번 벼룩을 잡아 깨어보라고 말했지요. 이튿날 아침 총각은 일찍 일어나 후다닥 후다닥 이리 뛰고 저리 뛰더니 벼룩 세 자루를 잡아 일일이 코를 깬 다음 말뚝에 쭉 메어 놓았지요. 아버지는 참 좋은 재주다 싶어 처녀한테 이 총각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깨어놓은 벼룩을 하나하나 다 살피더니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른 벼룩들 코는 잘 깨어 놓았지만 마지막 벼룩은 코가 아니라 목을 깨어 놓았잖아요. 이런 재주로는 내 신랑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녀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처녀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눈을 떠보니 웬 총각이 자기를 살렸거든요. 처녀가 놀라 물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길을 가다가 산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걸 보았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가 낫을 가져다가 대나무 밭으로 뛰어가 대나무를 썩썩 벤 다음 그걸로 소쿠리를 짜서 받아냈지요. 처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뛰어난 재주거든요. 처녀는 자기가 여태껏 결혼 못한 까닭을 들려주고 총각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지요. 총각도 좋다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처녀는 재주 있는 신랑을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옹기종기 마을의 꼬마 재판관.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사는 옹기종기 마을이 있었대요. 이 마을을 들어서면 아담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돌쇠랍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돌쇠가 따끈한 저녁밥을 한술 뜨려고 하는데 밖에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다보니 낡은 바랑을 맨 스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날도 쌀쌀한데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스님. 마음 착한 돌쇠는 얼른 스님을 방으로 모셨지요. 그러고는 군불도 뜨끈뜨끈하게 떼고 맛있는 저녁밥도 대접했답니다. 돌쇠가 잠자리를 봐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돌쇠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주인장, 이 바랑 좀 맡아주시겠소? 스님은 갖고 있던 낡은 바랑을 휙 건네주었어요. 돌쇠는 공손히 바랑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바랑을 윗목에다가 잘 두었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던 돌쇠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들었어요. 옹기종기 마을의 밤은 이렇게 점점 깊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돌쇠도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했지요. 돌쇠네 조그만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답니다. 돌쇠가 차린 아침밥에 구수한 숭늉까지 한 사발 배불리 먹은 스님은 길 떠날 채비를 했지요. 돌쇠는 어젯밤 윗목에 두었던 바랑을 가지고 나와 스님에게 주었답니다. 스님,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바랑을 받은 스님은 바랑 안에 손을 쓱 집어넣어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주인장, 이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은 어떻게 했소? 돌쇠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멀뚱거렸지요. 이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었단 말이오. 취침이 떼지 말고 어서 내놓으시오. 스님이 돌쇠를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돌쇠는 기가 막혔지요. 저는 모릅니다. 금덩이와 은덩이라니요. 그러자 스님이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를 보았나. 아주 몹쓸 사람이로구먼. 잔말 말고 썩 내놓으시오. 한참을 옥신각신하던 스님과 돌쇠는 결국 사또를 찾아갔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관하로 모여들었지요. 돌쇠네 옆집에 사는 꼬마 용이도 졸졸 어른들을 따라왔어요. 스님과 돌쇠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귀찮다는 듯 물었지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디에서 났소?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지요. 이래전에 감나무골에 사는 최부자가 시주한 것이옵니다.
그 순간 어른들 틈에 끼어 있던 용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어요. 오, 감나무꼴의 욕심쟁이 최부자라고요? 사또가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감나무꼴의 최부자를 데려오너라. 관아로 불려온 최부자는 스님과 슬쩍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사또가 최부자에게 물었어요. 이 스님에게 금덩이와 은덩이를 시주한 적이 있소? 예, 사또. 이래전에 제가 시주를 했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돌쇠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여봐라, 당장 돌쇠를 옥에 가두어라.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돌쇠가 옥에 갇히게 되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사람들 속에 있던 용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사또나리, 제가 이 일을 다시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사또는 용이의 당돌함이 괘씸했지만 평소 용이가 영리한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용이에게 사건을 맡겨보기로 하였어요. 좋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용이는 자신 있다는 듯 빙그레 웃었답니다. 용이는 큰 소리로 곧장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스님과 최부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두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펄쩍 뛰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야. 방에 가두라니. 최부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사또가 용이에게 사건을 맡겼으니 용이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스님과 최부자를 각각 이쪽 방과 저쪽 방으로 데려갔답니다. 용이는 진흙덩이를 들고 먼저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갔어요. 이 진흙으로 시주받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스님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눈이 둥그레졌어요. 용이는 이번에는 최부자가 있는 방으로 갔답니다. 똑같이 진흙덩이를 들고서 말이에요. 이 진흙으로 스님에게 시주한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진흙덩이를 받아든 최부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렸지요. 스님과 최부자는 진흙덩이를 받고서 한참을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금덩이와 은덩이를 빚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후 용이가 포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빚은 진흙덩이를 가져오세요. 관아마당에 4개의 진흙덩이가 가지런히 놓였어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 둘 다 둥글 납작하게 빚었지요. 그런데 최부자는 금덩이는 길쭉하고 은덩이는 네모나게 빚었어요. 둥글 납작, 길쭉 네모. 진흙덩이를 본 용이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사또나리, 이제 다 됐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밝혀냈느냐? 그러자 용이는 마당에 놓여있는 4개의 진흙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길 보세요, 사또나리. 두 사람이 빚은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바로 스님과 최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용이의 영리한 재판에 깜짝 놀란 사또는 감탄했지요. 저 못된 스님과 최부자에게 각각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비단 3필과 쌀 5가마를 상으로 내리도록 하라. 마을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옹기종기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크게 웃었지요. 돌쇠는 자신을 구해준 용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옹기종기 마을 꼬마 재판관 만세. 참 스님과 채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아마 옥에서 엉엉 울고 있을걸요? 엄청나게 부어오른 엉덩이를 보면서 말입니다.